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등 당내 유력 당권 주자들에게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3명 모두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목포 현지 기자간담회 이후도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손혜원은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 어수선한 분위기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당은 검찰에 손혜원을 고발했고요. 또 비리 제보센터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목포 기자간담회, 글쎄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논란을 잠재우는데 기여를 했다. 손혜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제 그 목포 근대 역사문화 공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도 굉장히 그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극명하게 지금 이제 목포 기자회견도 뭔가 이제 목포 시민들이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에 모금한 게 1억 5천이 꽉 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여성 지지자들에게는 오히려 목포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전국적으로 거기 전반적인 가치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과를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목포에서. 그리고 투기냐 아니냐가 처음엔 쟁점이었는데 지금 투기라는 생각은 조금씩 사그러지는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손혜원 의원이 대단히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공격적인 이제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게 오히려 좀 이제 투기보다는 어쨌든 선의가 더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보다는 지금 열흘 됐잖아요. 맨 처음 보도된 게 15일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 금지에 어떻게 이게 어긋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 역시 지금 이제 법률적인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제 역시 이거는 지금 이제 투기냐 아니냐라는 쟁점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그리고 어떤 자신이 많이 관련된 게 있잖아요. 지금 그 남편이 이제 운영하는 그 크로스포인트라는 재단에 관련된 인사들 문제, 또 공예 박물관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설령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미공개 정보 취득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몇 가지 기본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문화의 최고 전문가다. 그럴 때 문화와 관련돼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경청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의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 결국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어 기제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불안의 위협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적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숨기면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문제의 핵심을 우리 손 의원 자체가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실현된 이익도 없고 앞으로 실현된 이익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선의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손 의원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이익 실현이나 선의의 목적과 관련된 게 아니고 공직 활동과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공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는 거는 이익 충돌의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법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목포 기자회견하면서 한 발언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손혜원 의원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참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현직 의원이면서 그 말을 듣고 맞다. 우리 참 무지하구나. 공직자윤리법이 2017년 7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가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거 없이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예를 들어 서울이만 얘기하고 이익 실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잘못된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방어 기제에 불과하다. 그러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는 저는 국민을 설득할 때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선이나 어떤 결과보다는 그 사익축으로 비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직 활동으로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과정,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절차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라는 그런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막 지금 막 이렇게 계속해서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차분하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뭐 투기인지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밝혀질 부분인데 사실 정치권에서의 공세가 굉장히 강한 것도 지금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권의 공세가 가라앉으려면 좀 손혜원 의원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뭐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보십니까? 의원직 사퇴까지 갈 사안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아니고 한국당도 이 부분을 지나치게 뭐 대통령 부인인 김정수 여사와의 어떤 학교 인연 이런 걸로 자꾸만 가려 하는 건 전 좋지 않은 태도다. 한국당의 이익의 관점에서 봐도 전략적으로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옹호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입장과 진영에 따라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점을 파고들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 무슨 특정 학교의 인맥 가지고 접근하는 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 전혀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더라도 이건 전혀 그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역시 중요한 게 손혜원 의원에게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말이죠. 언론에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흘이 넘었단 말이에요. 15일 날 보도가 됐으니까. 근데 언론의 그 보도는 나름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 신문이나 방송에 따라서 조금 뭐 논점이 더 강할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런 거긴 합니다만.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왜곡 보도다, 뭐 가짜 뉴스 프레임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손혜원을 아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나 그런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서 뭐 저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니 투기를 하려면 강남 가서 하지 왜 그런 데 가서 하냐. 그 논리도 좀 맥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알 수는 없는데 투기인지 아닌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가지고 했던 거 그리고 또 차명 뭐 거래 의혹 같은 것도 결국 검찰 조사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보다 겸허하게 정말 전 이런 의도는 아니었더라고 접근하는 것과 사과가 비슷하게 하긴 했어요.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것보다 더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조목조목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과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여론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론을 일정 부분 반전시킨 데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제 또 국정 지지도나 이런 것들에 그 크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안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한 게 나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효과가 있건 없건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국민들의 눈높이나 이런 것들보다 인식하고 저 언론을 자꾸만 계속 뭐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가는 거 이건 전 바람직한 태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기 언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기자 간담회 때 왜 이렇게 자신한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얘기했잖아요. 벌써 아까 10일이 지났다고 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저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딴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게 제가 했으면 최창렬이 했으면 이게 무슨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 투기냐 아니냐 이건 뭐 검찰의 범죄 영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무슨 사기를 치거나 뭘 해서 투기를 했으면 몰라도. 근데 설령 투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금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관련되냐 문제고 사실 손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하긴 했어요. 또 이미 그때 이제 그 주변의 지인들이 매입을 시작했을 때이기도 하고 또 무형문화재와 또 국가문화재의 통합 문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손혜원 의원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것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은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보도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나름대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손혜원 의원 스스로의 잘못된 방어 기제도 있지만은 저는 집권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집권당이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뭐라 그러냐면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듣고 투기가 없었다. 그리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일탈 행위를 통해서 지금 탈당을 하는 회견에 가서 지금 들러리식으로 섰다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은 이건 납득하기 어렵고 이례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손혜원 의원이 정말 진정성 있게 자신이 투기도 하지 않았고 이해 충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당당하다면 뭐 기자간담회하고 가지 말고 아니 특검이나 국정조사 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특검이나 국정조사 받겠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조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 아마 온로비 사건이라는 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도 국정조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그보다 10배, 100배 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은 내가 나서서 내가 국정조사 받고 내가 특검 최소한도 국회 차원에서 그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기도 없으면서 무슨 나와가지고 뭐 왜 가짜 뉴스를 하고 있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변명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성찰을 해야지 뭐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기재. 나는 우리 언론들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좀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국정 운영에 관련된 지지도가 별로 크게 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이 사태가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재밌는 게 지금 박지원 의원의 또 태도기도 하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옹호했다가 나중에는 또 비판했다가 또 어제 또 인터뷰 보니까 좀 뭐 손혜원 억울한 점도 많은 것 같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뭐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 태도.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제 박지원 의원은 아주 굉장히 노예한 정치인이잖아요. 처음에는 보니까 뭐 투기 같지 않고 목포를 위해서 한 것 같다 생각하지만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처음엔 2채에서 뭐 10채에서 20채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다. 문제가 이제 발생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손혜원 의원과 박지원 의원 간에 이제 설전이 있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혜원 의원은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자신이 결국 당신이 목포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정말 목포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싸움에서 깊숙이 관여하면 할수록 자신이 얻을 게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억울함이 있다고는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또 휴전성 발언을 한 거예요. 예. 나는 뭐 더 이상 뭐 그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졌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인정하는 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나름대로 고도의 정치력을 있는 발언을 한 것이고 우리 손혜원 의원은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듣보잡 초선 의원이라고. 나는 그래서 정두원 의원이 한 말이 참 그 인상에 남는데 예. 내가 철 없이 지냈었을 때 했던 발언과 너무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박지원 의원은 더 이상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식의 그 전략을 피는 것 같습니다. 그 목포 민심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류를 잘 이끌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 약간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지원 의원은 결국 민심이 어떤 건가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바뀌니까 그 자체도 좀 거북스럽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결국 이제 목포가 지역구니까 내년에 총선에 출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그 당위적이고 이런 거 떠나서 목포가 지금 현재 어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돼 가지고 목포 시민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굳이 자꾸만 저런 거 논쟁을 하고
뭐 학자 대 학자의 논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적 논쟁이잖아요. 결국 사실 이건 정치적 사안은 아닌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고 말았기 때문에 예. 박 전 의원 앞서 노회한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파악이 빠른 분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고수다.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제 무슨 YS 뭐 동물적 감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뭐 정치 9단이다, 8단이다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초단들과 몇 단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비판을 받더라도 예. 목포 시민들의 민심에 부합하겠다 이런 생각이 깔린 게 아니냐. 제 예. 나름의 추론입니다. 예, 예. 손혜원 의원 의혹 둘러싸고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당 어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전면 선언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겁니다. 선관위원이 청문회 절차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게 처음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예전의 전력 때문에 한국당에서 많이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첫 그렇게 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된 데 대해 그리고 또 한국당의 어떤 이런 지금의 조치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청문회를 참여하지 않은 거는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야당의 한국당의 패착이다.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실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저는 패착이라고 좀 보는데요. 더 나아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 있어요. 학생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냐면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것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었어야 된다. 딴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라든지 다른 뭐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한 거라면 저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 대해서 많은 야당이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엄청난 그 민주주의로 봐서는 그 큰 죄가 될 수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그런 오해가 있는 분을 인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그건 뭐 실무자의 착오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일단 예. 백서에 행정착오라고 기록으로 했죠. 남는다. 그걸 행정착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 무슨 행정착오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봤을 때 너무 저는 청와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누가 옳을 거냐 나쁘냐를 떠나서서 이거는 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깊이 특히 청와대가 깊이 인식했었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문회 없이 이제 임명이 강행된 건 처음이에요. 앞서 7명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됐던 경우였고 이번엔 청문회 절차가 안 열린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앞서 사안들과는 다른 건데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야당은 한국당은 특히 매사 이렇게 좀 뭔가 좀 의회 일정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따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것도 비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을까? 그리고 충분히 또 이 청와대로서는 그 기간이 법적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요청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청문회 합의가 안 돼서 임명을 한 건데 적어도 한국당이 향후 20대 국회까지 이런 행태가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백서에 그 기재가 되는데 그건 착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관계부터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착오인데 그게 과연 백서에 기록됐는지 그걸 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착오였다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청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사실관계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양쪽의 주장이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밝혀지질 않아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걸 뭐 너무 거창하게 진실이라는 표현을 써서 쓸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이게 과연 백서에 적힌 게 이게 진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권에서는 그런 활동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부터 좀 밝히고 넘어가야죠. 이것도 예. 밝히지 않으면서 계속 공방만 남고 결국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인데 헌법기구인데 예. 이런 시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전대 레이스를 좀 해볼 텐데 뭐 일단은 어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신 불출마와 함께 다른 유력 주자 3명도
출마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된 발언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과 어려움과 혼란에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게 책임이 있으신 분들 또 혹은 당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0년 선거에서 험지 출마를 함으로써 당에 대한 기여를 하고 당이 보다 새롭게 되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뒤로 밀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다 합해서 다음에는 총선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잡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셨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황교안 전 총리, 글쎄요. 그 세 명에 대해서 이제 전대 출마하지 마라. 본인도 물론 불출마하겠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뭐 평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파 갈등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근데 겁니까? 그 썩 자연스럽게 보이진 않아요. 만약에 그 출마하지 않는 그 뜻을 관철시키려면은 정치적인 협상이나 물밑 접촉을 통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못 나오게 해야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다른 주자에게 다른 분에게 출마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건 저 그 뜻은 충분히 납득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거취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다들 출마하지 마시오 하는 거는 그건 별로 전 모양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입당할 때 그러면 전대 출마하려고 입당했겠죠. 출마 안 하려고 입당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얘기할 그 단계를 좀 넘는 거예요. 월권이다. 그건 다른 예. 쪽으로 뭐 월권이라고 글쎄 이게 무슨 공무원들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이런 게 아니고 월권 이런 표현보다는 예. 아무튼 그건 정치적인 행위치고는 썩 그렇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고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이나 그야말로 언론이나 기자회견까지 아니더라도 언론과 대담할 게 얼마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여야지 저 자리에 나와서 출마하지 마시오, 다들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나니까 딴 사람도 하지 말라고 비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그야말로 선의가 있다고 보는데 뭔가 너무 이제 황 전 총리가 출마하면은 박근혜 프레임에 휩싸이게 되고 여러 가지 당이 어려진다 그런 의도로 한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 장소와 그런 어떤 그 위치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김병준 비대위원장 참 정치 못한다. 뭐 이해는 갑니다. 뭐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입당 전에 그 확약을 받고 입당을 시키든지 말든지 했었어야지. 뭐 환영을 다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는 나가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는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보고요. 오히려 거꾸로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나름대로 관심과 흥행을 위해서는 모두 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거기서 선택한 분이 총선을 이끌어주죠. 이게 정치적인 거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본인이 출마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워낙 이제 반대도 심하고 황교안 총리는 아마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벼랑간 출마한다니까 당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정치도 못한다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본인은 불출마로 해서 빠지고 나머지 분들은 당권 대권 분리거든요. 지금 대권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권 후로 나오지 마라. 그런 말이 성립이 돼. 그런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누차 강조하지만 다 나와라. 다 나와서 거기서 국민과 당원의 심판을 받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뭐 탄핵 프레임이라든지 친박 프레임 때문에 당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한나라당 당원이 선택하는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누부로 빠지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본인이 나서서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런 당권 경쟁에서도
그 불필요한 예. 논쟁거리를 제공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검승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줬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